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가톨릭대학교 성호성호병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런 훌륭한 자리에 저는 그냥 정말 일반 진료를 보고 수술하는 그냥 이비인후과 의사인데요.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비인후과 교과서를 보면은 후각에 대해서는 딱 두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각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요. 후각과 미각의 생리, 그러면은 각각 해부와 생리 해가지고 쭉 아마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잘 모르는 분야, 신호 전달 과정 이런 거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후각과 미각의 장애, 실제로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치료하고 진료를 할 때 하는 거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비인후과 의사, 코 질환을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가 생각하는 이게 원인과 그다음에 치료를 보통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교과서 내용을 한번 리뷰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환자들한테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에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올팩터리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뉴럴 플라스티시티를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증대시켜 가지고 환자한테 회복을 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실 후각 질환은 코 진료를 보시는 분 중에서 몇 분은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그다지 관심은 없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환자분들이 주증상을 이제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이제 갖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올팩터리 시스템이 들어가든 내려가든 어떤 약간 이제 패스웨이식의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디제너레티브 CNS 디지즈의 원인도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임상의사입니다. 주로는 이제 코 질환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마 2009년, 그다음에 이게 16년, 18년인데 한 10년 정도 이상 계속 주로는 이제 코 수술, 보통은 이제 머리 바닥 부분에 있는 혹들을 띄는 그런 수술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외래 진료실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내리면서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술실에서는 주로 이제 내시경 보면서 요즘엔 장비들이 많이 좋아져서 내시경 보면서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래서 튜머 수술을 보통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수술하는 거를 이제 주된 업으로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0년 이상 전에 좀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여기 신경외과 교수님도 차림대로 가시고 옆에 펠로우 선생님도 이제 이대로 가고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2003년에 제가 전임 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꽤 열심히 많이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 천장, 머리 바닥 쪽 부분 내시경을 제일 많이 본 이제 임상 의사를 겁니다. 그래서 환자 오른쪽 코인데요. 이렇게 외래 들어보면 여기가 하비각계, 중비각계 그래서 요 비중격하고 요 틈으로 대부분 오더노틀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 이제 미각 담당할 때도 요 뒤쪽 코아나라고 그럽니다. 후비공을 통해 가서 음식 냄새가 올라와서 센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후각과 미각 거의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가 상비각계, 요 언저리가 이제 실제로는 후각을 담당하는 후각 점막 상피가 위치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한테 볼 때 이렇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치료가 또 될 수 있겠구나, 뭔가 다른 루트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크리블 플레이트, 그래서 이게 꼭 방충망처럼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이제 오페이터 너브엔딩이 물론은 거꾸로 올라오는 이제 엑손 5가 되겠지만은 들어오는 나가는 길이 되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상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요 플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너브엔딩 가닥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다 점막을 제거하고서 앞에 들여다보면은 이 부분인데요. 그럼 뒤에서 한번 수술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체도 실습을 할 때 이게 잘라서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중격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요 정중면에서 쭉 너브 파이버 가닥들이 이제 나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넓게 넓지는 않은 면인데 너무 가깝다. 바로 들여다 보이거든요, 실제로. 비중격을 제거하고 비강의 외측벽에서 보면은 이게 상비각계, 이거는 최상비각계, 중비각, 하비각계 그래서 이 언저리에
후각 점막 상피들이 위치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가는 가까운 루트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상기도에는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뭔가 엔트리 루트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시경으로 들여다볼 때 이런 식으로 전체 머리 바닥을 한꺼번에 다 들여다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뼈판이 1mm도 안 되는 얇은 뼈판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요. 사실 이게 그냥 펑처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여기를 이용해서 뭔가 좀 할 수 있겠거니 좀 사실은 생각을 하고서는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보통은 한 2에서 10 큐빅 센티미터 정도, 큐빅이 아니라 제곱 센티미터 정도, 그 정도 넓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환자 코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얇은 한 1에서 2mm 정도 안 되는 올팩터리 크래프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카다바 코로나 섹션에서 봤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구나. 이 부분에서 뭔가가 일이 좀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후각 장애 환자들, 그러니까 외래 진료로 왔을 때 보통은 머리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되고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리뷰를 쭉 해보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올팩터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연구들 많이 이제 하고 계실 텐데요. 워낙 많은 페이퍼들도 나왔지만 코비드-19하고 올팩터리 디스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리블 펌플레이트 사이 두고 바깥 페리페럴 쪽으로 해서 주로는 이제 올팩터리 뉴런이 이게 익스트라 크레니얼 리전인데 뭐라 그럴까 익스트라 크레니얼 CNS 리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팩터리 뉴런이 있고 그다음에 서포팅 셀들이 있어가지고 액선이 쭉 나오면은 잘 하시는 용으로 이제 CNS까지 쭉 전달이 돼가지고 세컨더리 뉴런으로 나가고 글로메룰스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어떤 이 통로가 형성이 되겠구나. 나오는 통로로 되고 들어가는 통로로 되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후각 검사를 했을 때 하이포스미아 환자분한테는 거의 100% 좋아질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후각 수용세포는 뭐 한 3주, 7주, 보통 한 40일 간격으로 계속 이제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눈 한 번 안 보이면은 사실은 돌아오지 않아요. 1번에서 15번까지 있는데 1번 후각 뇌신경이 우리 몸에서는 재생을 수 있는 유일한 신경이니까 환자들은 자꾸 이제 그 약간 용기를 주는 말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아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몇 가지 방법들, 치료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한 3개월 있다가 오라 그러면 다 안 오세요. 문제가 있으면 오시는데요. 문제가 없으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봤을 때는 많은 환자분들이 회복을 교과서적인 내용보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후각의 식별하는 기전을 보면은 그냥 한 가지 보통 저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제일 많이 한 개의 후각 수용세포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발현한다. 너무 많은 조합으로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항상 시험 볼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로 보면은 굉장히 얇은 틈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저희 자료는 아닌데 CFT 모델에서 봐도 그 올팩터리 뉴로 에피스림 쪽으로 크랩스 쪽으로 별 에어가 많이 가지는 않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0% 정도 가는데 여기가 막혀서 생기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센서리 뉴럴 체인지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환자들이 후각 장애를 오겠거니 생각보다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다들 이제 치매가 걱정이 돼요. 냄새 못 맡는다 그러면 치매 생긴다 그러던데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냄새 못 맡는 게 주로라고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보통은 냄비를 하나 태우고 오시든지 한 번은 좀 불을 낸 다음에 오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은 없고 그전보다 훨씬 경한 증상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내원하시는 것 같아요. 후각장애 원인은 아까 쭉 나열하면은 축농증, 그다음에 감기, 외상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크게 나누면 컨덕티브 타입하고 센서리 믹스드 이게 혼재가 되어 있을 텐데
뚜렷하게 어떤 혹이 있어가지고 패스웨이를 막자는 상황에서는 거의 한꺼번에 다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드시는 스테로이드제들을 쓰고 코에 뿌리는 토피컬 스테로이드제를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토피컬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시스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아기들이나 꾸준하게 이제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다음 올팩토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단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금 감타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되시는 것 같고요. 완전히 에너지믹 스테이트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한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 성상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너브 블럭하는 것들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냄새 잘 못 맡으시고 딴 거 더 하실 수 없는 분들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표가 사고를 면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완전히 아예 못 맡으신 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성, 그다음에 감각신경 손합성이 있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축농증 있으면은 올팩토리 크레프트가 막힙니다. 부어서 막히던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 환자 왼쪽 코인데요. 요 사이로 가는 길들이 부어서 고름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뮤코사 이데마도 있고, 아니면 폴리 혹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CT를 찍으면은 아예 검은색 에어 패스웨이는 안 보이고 다 막혀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편차가 커서요. 후각장애 대부분 환자분들이 사실 이제 축농증 혹이 있어가지고 냄새 못 맡다가 혹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걸리신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리뷰하는데, 여기서도 후각신경의 통로를 따라서 이게 이제 CNS를 침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교과서에도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서리 뉴럴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는 예후가 더 나쁘다. 완전하게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치고 나서 보통 저희가 신체 감정서, 이게 송사가 걸렸을 때 의외로 이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어떤 특수한 직업군,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이나 이 냄새를 꼭 맡으셔야 되는 분들한테서 여기 문제가 됐을 경우에 많이 오게 되는데, 오히려는 뒤쪽을 부딪히셨을 때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프랙처 라인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뇌가 물에 동동 떠 있으면서 이제 크레니얼 캐비티 안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렁거리면서 꼭 방충망 쪽에 있는 크리픈 플레이트에 있는 그 너브 엔딩들이 우두두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결국은 연세 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많이 드리는 거는 이게 코에서 뮤코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하루에 1리터 이상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마시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뮤코사의 어떤 이제 루브리컨트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 뮤코실라리 클리어런스 역할로 인펙션 소스를 엔자이마틱 다이제스트를 시키고 계속 흘려가지고 내가 먹어가지고 이제 없애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저도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비슷한 시기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릴 때 60이 되시면 반은 뮤코스가 안 나오고, 1인이 되시면 3분의 1, 80 되시면 20%. 연세가 되시면 에어웨이 인펙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클리어런스도 안 되고 다이제스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국 오도런트가 들어가도 올팩토리 뉴로 에피스테리움에 뮤코스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양은 줄고 점도는 엄청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센싱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연세에서는 산소 쪽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염려하시는 게 이게 뭐랄까 치매나 다른 어떤 CNS 지자가 연결되지 파킨슨하고 완전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게 이게 보통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컨설트 나가서 오면은 이게 많이 못 맡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장 이식을 하면은 다시 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정도 기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성 이제 신경 퇴행성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파킨슨 디지즈 같은 경우에 초기에 먼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기술이 되어 있고 연구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올팩토리 벌브하고 그다음에 요 패스에 따라서 그 뭐랄까 에브노멀 프로틴들이 아니면 침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올팩토리 뉴로 에피스테리움도 떼고 그다음에
그 뮤코스가 흐르는 게 따라서 네조페링스를 떼고 오로페링스, 하이퍼페링스에서 뮤코사에서 스테이닝해 보면은 실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소아 연령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 다 스테이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냄새 맡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주 제일 얼리 사인이다. 그다음에 이 어떤 바이오마커 형식으로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제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로 이제 넘어갈 때 처음에 이제 예측이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냄새에 못 맞는 거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뒤에서도 한번 이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파킨슨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저희가 어떤 그 도파민화준 뉴런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딱 로컬라이즈드 리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그렇지 않더라. 올팩토리 디스펑션으로 제 얼리스트 난모토 그 피처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퍼센트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 뭔가가 CNS 디제너티브 디지에서 시작이 이쪽부터가 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통로도 되지만 여기서 어떤 뉴로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역할도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왔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데 가끔 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아예 벌브가 안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히려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인데요. 이게 종양이 있어가지고 여러 종의 튜머들이 코는 전체 한쪽 코가 호구를 완전히 꽉 메우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는 그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냄새 잘 못 맡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앞쪽 부분에 전두개 접에 수술하고 나서 못 맡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올팩터리 너브 엔딩에 생기는 올팩터리 뉴로블러스마 띈 것 같은데요. 이게 환자분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에서 쳐다본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수술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중간에 뗄 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떼게 되는데요. 이게 편집이 잘 불 끄셔도 될 것 같은데 보이세요? 이게 조금 길어서 제가 원래 중간에 끊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혹을 띄게 되는데요. 혹을 띄고 거의 다 떼어봤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게 뿌리가 어딘가 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들여다보는데요. 기구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보통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안에서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트라크레널 리전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 같고 CSF 리케이지로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면 요것만 띄어서 안 되겠고 이를 조금 더 크게 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크게 벌릴 계획을 하고서는 좀 다 띄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름이 한 4.5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거만 이렇게 수술만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코 수술하는 분들이 좀 이제 뭐랄까 약간 답답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8시부터 시작하면은 유기하면 한 6시 가까워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저희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직 검사도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컷 마진을 보면서 좀 더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를 좀 넓게 버리자. 그래서 코 가운데 비중격을 이게 도려내고요. 다 도려내서 뭘 보여야지 수술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올팩토리 뉴로블라스토마라고요. 그러니까 올팩토리 너브 쪽으로 해가지고 기어들어와서 좋지 않은 말리그넌트죠. 그러니까 냄새가 좀 잘 못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오셨었어요. 연세는 한 40대 후반 정도인데요. 아예 가운데를 띄고 이게 환자 오른쪽 왼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전두동 프론탈 사이너스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얇은 다이아몬드들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띄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편집이 이게 이제 메인 메스가 되고요. 그러면은 컷 마진을 주변에서 다 도려내가지고 마진을 남긴 다음에 저희가 이게 오른쪽 전두동이고 왼쪽 그래서 모양을 딱 남겨놓고 내가 뛸 거를 잘 만들고 이제부터는 브레인 티슈를 어느 정도 뗄 건지가 이제 신경외과와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씩 뛰면서 이거는 메스 때문에 막혀서 그냥 퍼스 고인 거고요.
조직 검사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돼서 사실은 보면서 이렇게 중간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메스가 나오고 주변을 잘 모양을 다듬어 놔야지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지혈하면서 보는데 많이 떼고 나서 보시면 이제 브레인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음 컷에 보시면은 여기는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버브 있는 쪽 해가지고 이거는 왼쪽은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를 뇌 경막도 조금씩 다 자르고 중간중간 조직 검사하면서 보고 이제는 아래쪽에 받쳐주는 뼈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코 벽에서 띄던 그 양쪽의 살점을 비중격의 점막 부분을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피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메꿔드리고 나오는 이런 수술을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되게 가깝구나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주사만 해가지고 뼈를 조금 뚫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냥 다 아물거나 하면은 별 무리 없이 그냥 지내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어떤 치료하는 루트로도 들어갈 수 있구나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대부분이 이제 어떤 감염력이 있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후각 검사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 교수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겠지만은 이게 저희도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그 threshold 테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많이 쓰는 게 이렇게 40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요 크로스 컬처럴 스멜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라는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는 요 인지 검사를 사실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이 되는 부타노 테스트에서 스레숄드 보는 요거를 이용하는 검사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노를 이용한 후각 역치 검사가 제일 기본으로 많이들 사실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아까도 이제 향기 콘서트에서는 이제 조영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들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자한테 진단할 때는 이게 침습성은 아니더라도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분류가 없었어요. 분류가 없어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한 2년 전부터 이게 어떤 기업에서 이거 테스트용들을 만드느라고 오히려는 거꾸로 기존에 있는 검사들은 다 불법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비급 항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검사하시면 그래도 몇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진행됐던 거를 완전히 다 다시 돌려주고 환자분들한테 이런 막 사단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 9월에 그거를 어떤 회사가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1등급 의료기구를 등록을 했어요. 새로운 품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공산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우야무야한 식으로 되면서 이게 좀 사건이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년 정도를 이 제품들이 잘 수입도 안 되고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후각 검사는 부타놀도 잘 쓸 수가 없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일본에서는 조금 고약한 냄새인데 TAT 올팩토메트라고 그다음에 주사제하고 알라닌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안 버전을 해서 대부분 이제 부타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스틱들입니다. 그래서 버전이 1이 있었고 그다음에 2가 되는 게 요거는 스레숄드 보고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거를 제일 사실은 많이 써왔었는데 이게 아마 조금 다른 기구. 그래서 페닐 알코올 하면은 그게 이제 뭐 그 부타놀이 아니라 페닐 알코올 베이스 해가지고 만드는 거로 아마 뭐 그 대학하고 연결된 기업에서 그게 작년부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는 곳들도 많아질 텐데 나름 밸리데이션 테스트하는 페이퍼도 나오지만은 부타놀 기반으로 하는 게 워낙 오랫동안 썼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그냥 인정해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결국 주관적으로 이게 어떤지 물어보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지 검사도 하게 되고 사실은 정기 후각 검사나 유발 전이 검사 이런 거는 임상에서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통 역지 검사나 그다음에 인지 검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한테
내시경을 꼭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테스트로 CT나 이제 MRI 사진을 같이 찍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물게 벌브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제가 2003년부터 이비인후과 생활했는데 한 2분 뵌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냄새 맡는 거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스터디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경구용 스테로이드제들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글쎄, 기존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강력한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로, 그러니까 임상 의사마다 자기가 쓰는 프로토콜이 조금씩 이제 다를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고용량 한 2주 그 테이퍼링을 하면서 보통 이제 쓰게 되는데, 그다음에 토피컬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보통 한 3개월, 6개월 이상, 보통 이게 시스템의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코에 쓰는 스프레이 쓰실 때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에 생긴 질환의 기본적인 치료는 토피컬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중요한 게 꾸준하게 오래 쓰시고, 그다음에 보통 한 통 가지고 한 3주 반에서 한 달을 쓰시기 때문에 최소 한 통 이상 계속 쓰십사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국 수술적으로 어떤 아까 종양이 있으면은 같이 떼내는 수술을 해주게 되고요. 생각보다는 그 뭐랄까 올팩토리 크래프트를 열어준다고 해서 냄새 맡는 게 빨리 돌아온다 그런 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한테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코 수술 받으시면 받자마자는 훨씬 불편하고요. 3, 4일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붓기 때문에 코는 다 막힙니다. 기본이. 요즘에는 수술 후에 그 지혈하는 패킹제가 대부분 업소버블로 전환된 지가 그것도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 코 속에 많이 부어서 한쪽 코 수술에도 거의 면적이 거의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히고 그다음에 한 4, 5일 지나면 다 풀리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한 2주는 지나야지, 보통 뮤코사 리제너레이션 되는 게 한 2주는 돼야지 한 60% 정도 오는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돼야지 한 번 더 피고, 그다음에 뮤코스가 레이어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펑션하는 거는 한 2달에서 시작돼서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야지 조금 편해지신다 말씀을 저희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 수술은 어떤 튜머나 그런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안 됐을 때 하세요.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가 훈련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후가 관심 있으신 분들한 그 임상 의사들이 제일 많이 이제 관심 있고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뉴로플라스티시티에 근거를 해가지고 다시들 뭔가 돌려보자 하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자, 뉴로제네시스가 다시 진행이 돼가지고 베이살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시 만들어지는구나 해가지고 2009년에 드레스덴 대학에 계시는 홈메일 거시는 분이, 이분이 계속 아까 후각 검사하는 것들도 많이 만드시고 그랬었던 분인데요. 페이퍼가 이비인후과 페이퍼 중에서는 라링고스코피라고 굉장히 오래된 페이퍼, 뭐 임팩트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공신력이 있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2주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거는 계속 베이스라인 스템셀에 해가지고 계속 리제너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오더런트 계속 익스포저가 되면은 뉴로 리제너티브 캐패시티가 자꾸 도달해가지고 뭔가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됐고요. 오히려는 아예 탑다운으로 브레인 플라스터스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더런트 스페이스비 플라스터티가 있어서 가지고 한다. 보통 12주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보통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냄새를 맡자. 처음에 시작할 경우 4개의 오더를 가지고 그다음에 로즈하고 유크리프투스하고 레몬하고 정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 후가 훈련한다고 쳐보시면 구글에도 키트로 된 것들도 많이들 팔고 뒤에 들어 설명드리겠지만은 꼭 어떤 특정한 오더런트에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 결국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올팩토리 트레이닝 하면은 벌브 볼륨이 이제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쪽에만 했더니 다른 쪽에도 볼륨도 같이 늘어난다. 유니라테럴 트레이닝을 했어도 반대편에 오더런트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도 볼륨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탑다운 인플루언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요. 또 히포캄퍼스나 살라무스에 있는 그레메타 볼륨도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레인 에이트로피 체인지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거꾸로 돌아가나? 왜 돌아가지?
그러면은 안에서 뭔가 리제너레이션이 생길 텐데 그거를 처음에 트리거링 해주는 게 올팩토리 뭔가 패스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올팩토리 트레이닝이 어느 펑셔널 네트워크를 다시 이제 일깨워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코르티칼 시크니스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팩 트레이닝이 자체가 일렉트로 올팩토그램 했을 경우에 스트레스 인듀스는 플라스틱이 다시 올린다. 그 에피스름 레벨에서도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오더런트를 써야 되는지 아까 네 가지가 이제 기본으로 클래시컬하게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페이퍼를 나왔을 때 쓴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른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후각 검사들 코리안 버전을 많이 나오는 게 그 익숙하지 않은 냄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왈가왈부가 좀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원래 있던 클래식한 게 더 좋다.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그냥 선택상에 또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이 쭉 되다가 페이퍼들을 종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딱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실제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미향이나 유크립티스하고 정향, 레몬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환자분한테 드리는 사실 임상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랄까 아까도 의료기기 개념이 아니라 그게 방향제 개념을 분류가 돼서 공산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쓸 수 있는데 또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환자분이 좋아하는 냄새 인터넷 보시고 구입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다 괜찮다.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대 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도에 대해서도 별로 변화가 특별한 건 없다 이해하고 있고 아까 보시면 요 인터넷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다른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건데요. 처음에 통에다 만들다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 고체 형태로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괜찮더라.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 처음에 발표를 때는 그 12주면은 석 달이죠. 석 달을 했었는데요. 이걸 더 오래 하면 좋지 않을까? 오래 하면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안 하게 돼요.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는 목표는 6개월로 하세요. 근데 최소한 3개월은 꼭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넉 달째부터는 좀 좋아지는 게 뚜렷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후각 질환이 있을 때 적용하냐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틱 올팩터리 디스펑션에도 효과가 있고 수술하고 나서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에도 효과도 있었다.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에서도 뭐 디프레시브 심텀도 더 감소하고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에 바이럴 인펙션 그 아까도 상교독 감염이 있을 때 바이럴 인펙션 다음에는 좋아지는 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는데요. 트레이닝 하고 나서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게 석 달 지나면은 잘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안 나시는 분들이 사실 오시고 나신 분들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몇 일 있다 오시면 저희도 갑자기 덜컹 가슴이 막 내려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석 달 정도만 열심히 하셔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12주 정도를 보통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하고 냄새 한 10초는 정도 맞으세요. 그러고서는 이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걸 아예 본인이 만들어서 나눠주시고 다음에 올 때 해가지고 오세요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어떤 그래도 나름 이제 스타들이 많이 돼가지고 근거가 있는 다음에 결국 모든 원인이 되는 후각 장애에 대해서 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하실 테지만은 이제 코비드 19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후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수 이상 환자분들이 이거는 이제 갖게 되고 별로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냄새만 잘 못 맡아요. 낮도 좀 이상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ACE2 리셉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는 들어가는 게 루트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 교수는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오미크론보다는 그 전에 이제 그 변이가 되기 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실제로 올팩터리 디스펑션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오면은 오미크론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오면은 코 속이 막 피가 날 정도로 헐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게 완전히 그냥 디스트럭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코사 자체 모든 티슈 같은 게. 근데 그게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 게 보통 저희는 이제 수술하고 볼 때 반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면 이제 코로나 인펙션은 걸린 사람 또 걸립니다. 그래서 덜 걸리시는 게 좋을 거고요. 델타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에어웨이 렁으로 들어간 분들은 렁 파이브로시스 거의 다 오세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렁 CT 찍으면은 허옇게 변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올팩터리 뉴런 쪽으로 실제로는 센서리 뉴런에는 리셉터가 없다고 그러고 주변에 서포팅 셀들에서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전체가 이제 뭐 파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페이퍼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셀 데미지를 다이렉트하게 주고 그다음에 워낙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해가지고 뭔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쭉 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 뜯는 것처럼 꼭 모양이 돼 있어서 야 이게 만만치는 않구나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뉴클리어 아키텍처가 다 이제 망가지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봤더니 올팩터리 크래프트에 이데마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또 그다음부터 올팩터리 트레이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사실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병원에 내원들 많이 안 하셔서 그런지 아마 논문들 발표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제 앉아서 논문들만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게 워낙 환자가 많아지니까 이 환자군을 이용해서 클리니컬 스타디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해봤더라고요. 올팩터리 트레이닝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코티코스테로이드 나오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시스템의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었고 바이타민 A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보통 저희가 호흡기 하기도 질환 있을 때 많이 쓰는 테오필린에 대해서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제형들을 쭉 스타디를 쭉 해봤더니 오메가3도 나오고요, 징크 설페트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거는 올팩터리 트레이닝이 제일 효과가 있었다. 확실하게. 나머지는 파서블인데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 인트라넷에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정도까지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리코멘드 되는 거는 올팩터리 트레이닝하고 토피컬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이게 제일 도움을 받았다.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팩터리 트레이닝이 이게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디제너티브 CNS 디지에서 에이트로피 체인지가 전체 볼륨이 막 줄어드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스펑션이 바로 그냥 파괴될 수 오기 때문에 트레이닝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어떤 코리더 역할인데요. 보면은 이게 요즘에 페이퍼들 리뷰 페이퍼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진 거는 이게 북미 지역에서 저수지에서 그다음에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그 아메바 인펙션 되면은 프론탈 로브 인파기 오거든요. 아기들이 많이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루트가 페리 올팩터리 패스웨이에 들어가서 벌브 맞고 그래서 실제 오톱시 해가지고 부검한 사진에서도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인파기 오는 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인트라넷에서 딜리버리라고 해서 2012년에 리뷰 페이퍼가 나왔었는데요. 올팩터리 너브하고 트레즈미너 너브 들어가지고 뭔가가 갈 수 있겠다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아예 어떤 메커니즘 나오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고 계속 연구들이 많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CSF를 통해 가지고 CSF 컨벡션이 드레이지가 될 때 림파틱 드레이지가 돼서 나오는데 여기는 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다. 올팩터리 에피드림 쪽으로. 그다음에 나이트라고 그러죠. 코 쪽에 이제 림파틱 시스템을 해가지고 드레이지가 되는 거에서도 다 같이 연관이 돼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코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여기가 이제 실제로 약간 노르스름합니다. 색깔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좀 달라서 약간 노르스름하게 되어 있는 이제 부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환자 오른쪽 코인데 비중격, 그다음 여기는 상비각계 해가지고 수술할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안에서 이게 뭐지? 고름 덩어리 같기도 하고
부스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편도였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인플라마토리 체인지 있어가지고 어디 이전도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제 스테이닝 해보면은 이게 A베타 이제 스테이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연령별로 차이도 없이 그러니까 뮤코사 전체에 대해서도 그 꼭 드레이지 되면서 흘러나오는 식으로 스테이닝 많이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진단 툴로도 문 교수님 연구하시는데 그 콧물에서 나오는 거 당연히 나오게 되면서 이게 어떤 그 시럼에서 하는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인트라네살로 셀이나 드럭 딜리버리를 비위를 바이패스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진행해보자. 그래서 이게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문 교수님 그다음에 최 교수님 모시고 열심히 나갔었다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최 교수님 모시고 과제가 이제 됐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 저비에다 저 쳐보면은 인트라네이살 하면은 이게 거의 1000개 정도 가까이 전후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사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으로 가는 질환에 보통은 이제 인슐린이 많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마취제 용도로도 있고 있는데 이게 브레인 치료를 해가지고 인트라네이살 딜리버리를 한다는 것도 그래도 한 1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타원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오른쪽 환자 상비각계 비중격인데요. 저희가 여기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환자 오른쪽 건데요. 이게 하비각계고 중비각계. 이 틈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살짝 밀어놔도 되고요. 이러면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양이 좀 들어가는지 환자 마취 주사제로 사실은 이제 몇 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다가 올팩토리 뉴레피는 서브 뮤코에서에다가 인젝션 해가지고 사실은 동물 모델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콧잔등을 자르고 이렇게 제끼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리거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니들 게이지를 줄이시면 되겠다. 아니면은 안에서 셀 리텐션이나 드러그 리텐션이 되게 바이오 머티리얼, 하이드로젤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는 코 수술할 때 나오는 조직 가지고 여기서 코 막히면 비염 수술할 때 이게 잘라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어덜트 스템셀도 나옵니다. 보통 뉴라 크레스트라브드 스템셀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용도 쉽고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게이지 니들로 여러 개를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그 질환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체기능재생 줄기세포 연구실이라 가지고 주로는 에어에서 나오는 셀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코에서 나온 스템셀, 콘드로사이트, 그래서 정현태 교수님 모시고 하는 그 렁 스템셀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마우스도 렛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원숭이 모델 해가지고 실제로 인젝션을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것인가. 근데 이것도 몇몇 분들 좀 연구를 좀 하고 계세요. 해가지고 실제 가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 페이퍼 했었고 세포를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연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뉴럴 디퍼렌션트하고 저희가 판소디움 채널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렉트로 피지컬 스타디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츠하이머 모델을 하고 있고 지금 최 교수님 모시고 파킨슨에도 적용을 하려고 조금 다른 세포로 들어가지만 실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IND 신청하는 거 한번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첨단 제젤 임상 연구 승인 한번 받아서 실제로 이제 내년에는 임상으로 한번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질환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나머지 타겟 질환 변경돼 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있는 생산실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뇌은행이 생겨가지고요. 아까 이제 브레인에서 나오는 알츠하이머 환자들 지금 뱅킹을 하고 있어서 어떤 기전을 보는 연구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할 때 만들었던 슬라이드들인데요. 이게 우연히 보니까 이게 자기장 제어 시스템이 실제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파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수님 하시는 슬라이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킨슨병 운동장애 극복기 위해서 저희는 세포를 프랩해가지고 어떤 세포에다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붙이는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9일에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요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료제 개발하고 그런 연구 관심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게 올리고머 타입에 있는
그 항체죠. 그 솔루블 타입에 있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그 항체인데 이게 인지 기능도 되고 개선이 되고 다 이제 유해했다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 디지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애니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회사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를 따로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좀 봤더니 무서운 게 브레인 애트로피 체인지가 여러 부분을 다 봤었는데요. 그게 오히려는 이 바이오로직 쓴 사람이 애트로피 체인지가 더 많이 왔습니다. 이게 썼더니 한 7.5개월 정도 잡아당긴 게 처음으로 성공했던 케이스인데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팩터리 트레이닝을 하면은 아까 볼륨들이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오히려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즈마, CSF 레벨 다 많이 빠지고 인지 기능 개선되고 유일하게 성공한 페이스 3에 성공한 약제도 애트로피 체인지를 오히려는 가속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또 하나의 클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게 됐습니다. 그거는 발표는 이 페이퍼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어퍼웨어 인펙션 자체도 디제너레티브 CNS에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의 패스웨이로 병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혹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거꾸로 올라가는 병인을 되고 테라피트 에이전트를 뭔가가 이제 트랜스포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요. 저희 디지스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